혹시 직장에서 이런 동료 때문에 속으로 막 한숨 푹푹 쉬어본 적 없어요? 아, 있죠, 있죠. 뭐 보고서 글자 크기나 줄 간격 같은 정말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회의 시간 1분 1초도 어긋나는 걸 용납 못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꼭 확인하잖아요. 이거 규정상 맞는 겁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솔직히 같이 일하기 정말 숨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깐깐한 동료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정말 뜻밖의 인물을 소환하거든요. 어떤 인물이죠? 바로 100년 전 사람인 경영학의 아버지 프레데릭 테일러입니다. 아, 테일러요. 네, 한 블로그 글을 중심으로 그의 좀 기이할 정도로 강박적이었던 삶을 통해 지금 당신 옆자리에 있는 그 동료의 심리적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성향을 오히려 내 무기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기술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를 통해 옆자리 동료를 분석한다니 접근법이 정말 기발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 프레데릭 테일러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 강박의 레벨이 어릴 때부터 거의 전설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신나게 야구하려는데 혼자 뜬금없이 줄자를 들고 나타나서 경기를 중단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아이들한테 야구는 그냥 즐겁게 공 던지고 치는 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테일러한테 야구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규칙의 완벽한 이행이었던 거죠. 베이스 간의 거리가 규정집에 나온 거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막 화를 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다시 재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과정의 즐거움보다는 결과의 완벽함이 훨씬 중요했군요. 네, 그 통제 욕구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까지 그 잣대를 들이댔다고요. 맞아요. 잠자는 습관마저 통제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일화가 테일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악몽을 꾼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보통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테일러는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 거죠. 그래서 직접 나무랑 가죽을 엮어서 몸을 침대에 고정시키는. 직접요? 네, 수면용 하네스를 발명해서 그걸 입고 잤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인 꿈조차 시스템으로 통제하려 했던,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할 정도의 통제광이었던 셈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치곤하네요. 자료에서는 이런 성격의 뿌리를 설명하려고 프로이트 심리학 개념을 언급하던데 학문기 고착형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에나 리텐티브. 솔직히 요즘 시대에 프로이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이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프로이트 이론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렇죠. 다만 이 자료가 이 용어를 가져온 이유는 한 개인의 성향이 아주 어릴 적 경험과 깊이 연관될 수 있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 상징적으로. 네, 생후 18개월에서 3세 사이 배변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통제와 규율을 배우는 시기에 너무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 성인이 돼서도 질서정연함이나 완고함 같은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이죠. 테일러의 가정 환경도 좀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독실한 퀘이커 교도였던 어머니가 놀이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아주 철저한 규율 속에서 키웠다고 하니까 그의 완벽주의 성향이 환경적으로 계속 강화된 거죠. 개인의 기질과 환경이 만나서 효율성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인물이 탄생했군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강박이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대한 경영 이론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대가 테일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요? 네, 당시 미국은 산업화의 경랑 한가옥이 있었어요. 공장에는 어제까지 밭 갈던 노동자 출신 노동자들이 막 유입됐죠. 아, 해 뜨면 일하고 비 오면 쉬던 그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야 했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이었겠어요. 상상이 가네요.
게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일을 천천히 하는 조직적 태업이 만연했다고 하죠. 이게 근데 단순히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네, 여기에는 아주 슬프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트 커팅이라는 악습 때문이었어요. 레이트 커팅이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루에 100개 만들던 일을 150개 만들게 되면 회사가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오히려 이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네? 라고 판단하고 개당 임금 단가를 깎아버리는 거죠. 와, 결국 노동자들은 더 힘들게 일하고도 이전과 똑같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일부러 천천히 일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숨기려 하지 않겠어요. 이건 뭐 생존을 위한 저항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테일러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용납할 수 없는 비효율, 국가적 낭비, 심지어 죄악으로 보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이 우선이었지만 미래에는 시스템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노동자들의 모든 동작을 스톱워치로 재기 시작합니다. 아, 그 유명한 스톱워치. 네, 삽질 한 번에 몇 초가 걸리는지 어떤 각도로 허리를 굽혀야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 거죠. The one best way. 바로 그 지점에서 테일러의 아이러니가 시작돼요.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학적 관리법이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높은 임금과 높은 이윤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어요. 노사 모두를 구원할 거라고요? 네, 스스로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을 끝낼 구원자이자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애국자라고 생각했죠. 와, 훗날 데이터가 일부 조작됐다는 비판이나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의 신념 자체는 순수하고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신념은 순수했을지 몰라도 현실은 정말 냉혹했네요. 노동자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감시자로 여겼고 엄청나게 증오했다고 합니다. 네, 미움을 많이 받았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퇴근길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매복을 피해서 매일 다른 길로 귀가해야 할 정도였다니 말 다 했죠. 말년에는 의회 청문회까지 불려가고요. 세상의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던 낭만 없는 천재. 이것이 바로 프레데릭 테일러의 초상입니다. 낭만 없는 천재. 그리고 이 고독한 천재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당신 옆자리의 그 깐깐한 동료를 이해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신념 같은 걸까요? 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와는 별개로 그들 역시 나름의 대의와 신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 고독한 천재의 모습이 제 옆자리 동료와 겹쳐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100년 전 인물의 이야기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4가지 전략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전략이 예측 가능성을 선물하라는 것이었죠. 네, 그들은 테일러가 부정확한 야구장을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극도로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혹은 거의 다 됐습니다 같은 말은 그들에게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트리거에 가깝습니다. 알아서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진행 상황을 묻고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방법이? 핵심은 그들이 묻기 전에 먼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묻기 전에 먼저요? 네. 예를 들어 팀장님께 보고 드릴 자료 말씀이시죠. 현재 자료 수집은 90% 완료됐고 오후 2시까지 초안 작성해서 먼저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최종 수정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으로 브리핑을 하는 거네요.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있다는 안정한 구조물을 지어주는 행위와 같아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면 통제하려는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감정이 아닌 매뉴얼로 대화하라. 아, 이거 정말 공감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 느낌상 이게 더 좋은데요. 같은 말은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통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비전문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그들은 테일러처럼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문화된 규정만을 신뢰하는 규정의 신봉자들이니까요. 따라서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적으로 맞서는 건 최악의 수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논쟁을 피하고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무기인 규정을 역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규정을요? 네.
오우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회사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이전 매뉴얼이 있을까요? 함께 찾아보시죠. 아, 같이 찾아보자고? 그렇죠. 만약 규정이 있다면 깔끔하게 따르면 됩니다. 그게 조직의 룰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그들의 공격은 명분을 잃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 근거가 사라지니까? 네. 그들의 논리회로 안에서 규정이 없는 영역은 개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혼돈일 뿐이거든요. 세 번째 전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강박을 인간 검수기로 활용하라. 이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능력을 내게 유리하게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들은 오탈자나 숫자 오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데 거의 초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귀신같이 찾아내죠. 보통은 그들이 그걸 지적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걸 무료로 제공되는 최고급 퀄리티 관리 서비스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무려 최고급 서비스. 근데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그 동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네. 역시 디테일한 부분은 오우님이 최고시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긴 했는데 워낙 중요한 문서라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염치 없지만 잠깐만 한번 훑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먼저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부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부탁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낳아요. 첫째, 그들의 꼼꼼함을 비난이 아닌 칭찬의 언어로 인정해줌으로써 자존감을 채워주고요. 네. 둘째, 그들의 지적 욕구를 아주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소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들의 매서운 눈을 빌려서 업무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죠.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전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이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의리도를 인정해주라. 맞습니다. 잔소리꾼이 아니라 애국자로 봐주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테일러가 스스로를 애국자라 믿었듯 당신의 그 깐깐한 동료도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야말로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규율을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잔소리는 회사를 위한 충성심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죠. 그 의도를 인정해준다는 게 그냥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생각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점의 전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보고서에서 사소한 오류를 지적했을 때 짜증을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네, 어떻게요? 아, 제가 이걸 놓쳤네요. 역시 오우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리스크를 챙겨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와,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이해하고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을 나의 깊은 뜻을 알아주는 유일한 동료이자 함께 회사를 지켜나갈 동지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비판의 관계가 협력의 관계로 재설정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경영학의 신이자 동시에 노동의 적으로 불렸던 프레데릭 테일러. 그는 효율성이라는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독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쩌면 저를 힘들게 하는 그 동료도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제안을 던집니다. 어떤 제안이죠? 이제 사무실에서 그 깐깐한 동료를 마주칠 때 짜증이나 분노 대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동료들과 야구를 즐기려는 게 아니라 홀로 야구장의 규격을 정확히 재고 싶구나. 목표가 다르구나. 차, 피곤하게 사는구나. 하하, 일종의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군요. 네, 그들을 향한 당신의 관점이 바뀌는 그 순간 답답하기만 했던 사무실의 공기가 조금은 흥미로운 인간 관찰의 실험실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